44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려고 을의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이 그 토지에 또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을의 토지에 저당권자가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고 이렇게 됐죠. 순위가 이렇게 되겠죠. 을의 토지에 갑의 저당권, 병의 저당권. 1번 갑은 저당권을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2번 을이 갑에게 돈을 갚았다. 갚으면 저당권 소멸. 그렇죠? 말소 등기할 필요 없다. 2번이 답이네요. 3.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 아니죠.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번 갑명의 저당권이 불법 말소가 됐다. 보세요. 저당권이요. 요 저당권 갑등기가 불법 말소됐어요. 그냥 말소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 건데 불법 말소됐다면 이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다?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중간에 경매가 돼요, 목적물이. 얘는 불법 말소됐다는 걸 증명해서 회복 등기 전에 배당에 참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버리하다 그냥 경매가 돼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회복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어차피 회복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말소될, 소멸될 운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복 등기 전에 경매가 되었다면 더 이상 회복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만약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를 갑과 을이 그걸 다른 채권 담보로 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는 거 안 되죠. 예? 제3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를 다른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없다. 제3자가 존재하니까. 45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저당물, 반환 청구권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저당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는 인정되지만 그 중에서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너무 쉽고요. 46번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거. 1.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거 소멸하죠. 단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소멸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46번의 1번은 소멸의 원칙이에요. 단 가치 변형물이 남아있다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은 소멸하겠죠.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2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 갑이 채권을 저당권자가 채권을 10년간 행사를 안 해. 그럼 채권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 이렇게 되겠죠. 경매가 되면 담보물권은 깡그리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유치권 빼고는 소멸할 겁니다. 5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서 혼동이 일어나겠죠. 저당권 소멸. 그럼 남는 거 하나.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여기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없다면 이거 소멸해야 되죠. 근데 이게 제3자 권리의 목적이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일단 답은 4번인데 1번도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1번도 답으로 해달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4번은 100% 소멸. 1번은 소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받아줬어요. 거지 같은 놈들이. 일단 답은 4번으로 그러자. 그 다음에 47번. 공동저당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공동저당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저당권 문제 중에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제가 보던 시각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정확하게 알고 푸시려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냥 모르고 풀면 어려운지 만지 모르는데
갑은 채무자 을의 X토지와 제3자 병의 Y토지. 자, 채무자가 을이고 X토지가 있고요. 제3자 병이니까 얘는 채무자가 아니네요. 그럼 뭐예요 얘는? 물상 보증인이에요. 그렇죠? 예? 물상 보증. 채무자 을의 토지와 제3자 병의 토지에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물상 보증인. 거기에 채권 5천만 원을 1번 공동저당권으로, 갑이 1번 공동저당권이에요. 얘가 받을 돈이 5천만 원이에요. 정은 X토지의 을에 대한 채권 2천만 원. 정, X토지에 2천만 원짜리 2번 저당권. 무는 Y토지의 병에 대한 채권. 자, 무는 3천만 원짜리 2번 저당권을 갖고. X토지가 경매가 됐어요. 이게. X토지가 경매가 돼서 배당금액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됐습니다. 갑에게. 5천만 원이. Y토지예요? 그럼 Y토지 바꾸면 되지 뭐. 이게 먼저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5천을 다 받았어요. 그 X토지 매각대금 중 이 4천만 원이 이게 이제 지금 이게 먼저 경매됐으니까 20의 당이죠. 20의 당이에요. 그렇죠? 20의 당이면 얘가 다 받죠. 그렇죠? 이럴 때 남아있는 게 누구 거냐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보증인 소유인데 만약에 이게 먼저 경매됐다면 여기 채권자 얘는 요렇게 대위할 수 없지요. 그렇죠? 이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놈이에요? 얘는 연우한테 돈을 빌려. 얘는 누구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병한테. 이 채무자가 달라요. 이거는. 요 놈은 똑같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을에게. 그렇죠? 잊어버리세요. 결론. 이게 먼저 경매가 됐을 때 그 채무자 소유 목적물의 후순위 권리자는 나중에 이게 경매되더라도 여기에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게 먼저 경매가 되면 나중에 요게 경매될 때 얘가 여기에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얘가 그 돈에서 배당을 받아요. 예?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요 놈이 여기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만큼이냐? 이게 동시배당이 되었을 때 갑이 여기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동시배당이 됐을 때. 그럼 동시배당을 알아야 되죠. 동시배당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안분배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하나가 채무자 거고 하나가 물상 보증인 거라면 동시배당할 때 안분배당하지 않고 채무자 거에서 먼저 다 배당을 받고 남는 걸 여기서 배당받아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동시배당이 됐더라면 갑은 여기서 얼마를 배당받냐? 4천을 다 받아요. 지금 이게 4천이잖아요. 예? 나머지 1,000만 원을 여기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동시배당했더라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천이죠. 이 4천을 한도로 얘가 대위를 해요. 그렇죠? 그냥 하지 말까요? 해야죠. 네? 그리고 얘가 받을 수 있는 4천에서 요 놈이 받아야 되죠. 요 놈 받을 돈이 얼마예요? 이거 다 받죠. 그래서 4번. 예? 넘어가. 예. 안 나와, 올해. 안 나와. 올해는 근저당권 나옵니다. 예. 48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예? 근저당권이라는 취지와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라.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없다. 있지요? 예? 확정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근저당권 하면 이 그림이 떠올라라 그랬어요. 채권액이 들쭉날쭉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요때 확정이 되죠. 근데 만약에 요 경우 채권이 제로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거래할 의사가 없어. 각과 을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해지를 해버린다 그랬어요. 해지. 그러면 채권이 빵원이니까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게 됩니다. 3번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 또 남았어요. 최고액이 있고 그 최고액을 상회하는 채권액. 이렇게만 나온다 그랬어요. 하회하는 건 안 나와요. 이럴 때 물상보증인은 뭐만 갚으면 된다? 최고액만 갚으면 된다. 그러니까 틀렸죠.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변제만 하면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채권 확정 시기 중에서 꼭 기억하실 게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죠. 그런데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언제 확정돼요?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으니까 신청 시에 확정된다. 맞죠? 5번 채권 확정되기 전에 채무 원인의 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각과 을이요. 물건을 공급하기로 해요. 이게 채무 원인이죠. 그래 안 그래요? 채무 원인이 뭐예요? 무슨 계약을 했냐? 얘가 물건을 3개월간 공급하기로 합니다. 공급할수록 채권이 늘어나죠. 즉 채무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채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A 물건을 공급하기로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A 물건을 쓰다 보니까 물건이 좋아. 그래서 값이 추가해. B 물건도 더. 그럼 채무 원인을 변경시킨 거죠. 변경할 때 후순위 권리자를 동의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죠. 왜? 후순위 권리자들은 딱 관심이 하나예요. 뭐? 최고액. 뭐만? 얘네들이 뭘 공급하고 채권이 뭐에 의해서 발생하고 후순위 권리자들은 관심 없어요. 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나중에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나보다 먼저 이빠이 얼마 받냐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액을 변경하지 않는 한 채무 발생 원인을 지들끼리 지지고 볶든 변경시키든 후순위 권리자는 관심 없지요. 그러니까 승낙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후순위 권리자 승낙 따위를 받을 필요가 없다. 49번 1번 최고액의 뜻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 또 나왔어. 2번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 여기는 채무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거지. 그렇죠? 이게 이거잖아요. 초과하는 경우 누가 돈을 갚아요? 물상보증인 아까 48번에 3번. 틀린 거였죠?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이 나왔죠?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48번에 3번하고 거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3번, 2번이 틀렸죠. 3번은 아까 나왔던 거 채권 확정된 후에 새로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신청시 확정된다. 5번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올해 시험 문제가 근저당권 나오면 요 10개 중에서 나와요. 지문이 섞어가지고. 다른 건 나올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딱. 자, 이제 물건 마지막 문제가 나왔네요. 50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격도 있다. 있나요? 있죠.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인 나왔어.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놈. 값을 땅에 을이 건물 갖고 있고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산 놈, 요놈. 그죠? 제가 그랬죠. 요놈은 을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 요놈.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요렇게 나온다고 요놈이 관습상 법정 상권이 붙은 건물 양수인 요렇게 나온다고. 요놈은 을의 권리를 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쵸? 건물 양수인이 병이고요. 양도인이 을이고요. 그 을이 갑에게 지상권, 갱신, 청권 따위 행사할 수 있겠죠. 그걸 병이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3번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할 수 있다. 365조 일괄경매권. 4번 지역권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지문 295조 공유자정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제가 기출지문을 쫙 정리하다 보니까 한 10년치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6번인가 5번인가 이 지문이 나왔어요. 지역권 문제가 6번인가 나왔는데 10년 동안 거기에 항상 들어있는 게 이거예요. 짜증날 정도로. 295조 5번 갑 소유 물건을 을이 유치하고 있어요. 얘 유치권자예요. 갑이 을에게 물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얘가 법원에서 유치권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법원이 그걸 받아줍니다. 그럼 요 놈을 패소시켜야 되죠? 아니라 그랬어요. 요 놈 일부 승소시킨다 그랬어요. 을은 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상환하여 물건을 반환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그랬죠? 우리 시험 지문에 원고 패소 판결해야 한다라는 거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혹시라도 뭐 동시항명권이나 위치권에서 원고 패소 판결 시켜야 되는데 그럼 무조건 다 그으시면 돼요. 그런 지문은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없으니까. 됐죠? 자, 저당권 우리 굉장히 어렵게 공부합니다. 그쵸? 굉장히 어렵게 공부하는데 몇몇 조문, 몇 개 지문. 아까 무슨 뭐 당자 대월 계약 이런 거 나온 지문, 그다음 무슨 전부명령, 추심명령 있다고 지문들,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의 몇 가지 지문을 빼고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공동저당 이런 거 찍고 이런 거. 대부분 이런 거는 답이 몇 번이라 했어요. 제가 4번, 아까 4번이었잖아요. 탁 찍으면 돼요. 고민을. 어렵고 모르면 4번이에요. 그냥 탁 찍으면 돼요. 그런 거 빼고는 좀 맞춰주시면 돼요. 공동저당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올해는.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오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수험생분들은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저는 기억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막 항의할 줄 알았어요. 야, 네가 안 나온다 그랬다. 한 번도 지금 10몇 년 동안 한 번도 항의하신 거예요. 다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붙으시면은 항의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떨어지신 거는 기억을 못해서 떨어지신 거니까 당연히 항의를 안 하신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계약법. 그렇죠. 예. 열심히 하시면 다 붙습니다. 자,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계약법은. 그중에 총론이 보통 4.5문제, 강론이 5.5문제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10문제 나오는데 한 2문제 정도 빼고는 다 맞춰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특히 총론 문제는 무조건 맞으셔야 돼요. 이 총론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총론에서 나오는 거 첫째가 계약의 종류. 뭐 유상계약, 무상계약, 뭐 쌍무계약, 편무계약 이따위. 그 다음에 계약 성립. 특히 계약 성립과 관련해서는 조문 외우시자. 527조부터 534조까지. 총론도 사실은 조문을 열심히 보셔야 돼요. 535조, 36조, 과실책임, 동시이행항명권, 위헌부담 이런 것들,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동시이행의 항명권, 위헌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지. 아니, 전형적이에요, 여기서 꼭 나오는 게 일단 계약 성립, 동시함명권,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요 4개. 요거는 거의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단독 문제로 다 나옵니다. 만약에 시험에 다음 중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에 대해서 계약 전체를 물어보게 되면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종료하고 성립이고. 이거는 세부적으로 물어봐요. 아예 타이틀을 동시항변권 뭐 해가지고 딱딱딱 찍어가지고 문제를 쫙 내버립니다.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 특정 부분만 열심히 보면 계약법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계약의 유형 1번, 2번 계약 종류와 관련된 거예요. 일단 계약의 종류를 쌍무, 편무하고 유상, 무상 요건 일단 나눌 수 있어야 되죠. 자, 쌍무, 편무 중에서 편무,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그렇죠?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거는 무상일 때 편무, 무상일 때 편무. 그래서 편증사현, 소위치 뭐 이렇게 외우시자 그랬어요. 네? 네. 편증사현, 소위치 이렇게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 이렇게. 그 중에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는 그냥 편무고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무상일 때 편무 이렇게.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게 쌍무, 편무를 나누는 이유.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한번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렇죠? 쌍무 계약에만 동시 이행의 한번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유상과 무상을 나눌 때 무상, 증여, 사용대차, 무상. 그다음에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돈 주는 거 그게 종신연금. 이건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요. 내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에서 연금 나오죠. 준 게 있고 받으니까 유상이죠. 근데 노령연금은 어때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냥 주지요. 한 달에 얼마씩?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 유상계약에만 매매 규정, 즉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무상, 딱 요 정도는 일단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편증사현, 소위치, 무증사, 소위치종 이렇게 외워주세요. 간단하다 그랬어요. 둘 다 절이라 그랬어요. 절. 편증사라는 절과 무증사라는 절이 있어요. 둘 다 소를 길러. 뭘 길러? 소를 길러 잡아먹으려고. 근데 어느 날 편증사, 소가 없어졌어. 주지스님이 물어봐. 현재 소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자다 일어났던 동자가 지네 절 이름을 까먹었어. 무증사 소위치는 종료피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자, 외웠어요? 외웠어요. 자, 1번 교환, 매매. 자, 1번, 2번, 5번 교환, 매매, 임대차. 교환, 매매, 임대차.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요 우리 시험범위 있죠? 아, 우리 시험범위 있는 거 3개 정도는 알아야죠. 우리 시험범위에 교환, 매매, 임대차 3개 있잖아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답 1번. 답 몇 번? 1번. 2번 매매 유상인데 요물 아니죠? 낙성이잖아요. 3번 증여 무상이죠? 분료식이에요.
우리 민법상 요식계약 없어요. 없어요. 4번 사용대차, 낙상, 그 다음에 아까 사용대차 어디 있어요? 편모, 편모. 임대차, 유상 쌍무, 유상 쌍무.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은 다음 중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뭐 물어보는 거죠, 이거? 2번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거 편무, 편무. 쌍무에만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차원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쌍무, 편무를 나누는 이유는 and 편무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문제가. 옛날에는 그냥 편무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는 쌍무, 편무를 구별하는 이유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합쳐놓은 거예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계약은 편무 계약을 골라라 이런 문제. 뭐가 있어요? 무상 소비대차. 에? 무상 소비대차. 답 3번.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아주 가볍게 물어보는 문제들 굉장히 잘 보세요. 요 정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낙상 계약 하나 외워두시면 돼요. 낙상. 요물참. 일단 민법상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 계약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계약금 계약 있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의 관계. 쌍무, 편무. 편무의 중요하고 사용대차 전향적으로. 그 다음에 현상광고가 있는데 요만큼이 유상, 요게 무상. 요 그림. 이 그림 가지고 이거 기억하시자 그랬죠? 쌍무는 전부 유상. 그러나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상은 전부 편무. 편무가 전부 무상인 것은 아니다.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 6번까지가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겁니다. 5개 나왔으니까 딱 한 문제씩 나왔죠? 여기 계약 성립이 이거 조문.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 외우셔야 됩니다. 1. 계약을 합의 해지. 합의란 말 나오면 고민하지 말자. 계약. 이거 뭐라고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에 대립되는 의사가 합치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2번은 교차 청약.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렇죠? 자, 이건 계약 성립 조문을 좀 기억하시자. 우리 다 보셔서 알겠지만 조문 좀 쫙 한번 보죠. 7페이지 우리 프린트. 계약 성립 관련 조문이라고 해서 먼저 527조. 계약에 대한 청약은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이. 아마 시험 공부 시작하시고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527조를. 조문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1항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은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어떻게 나와요? 그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을 잃는다. X. 528조 1항을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그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을 잃는다. X. 그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2항은 사고에 의한 연착. 승낙 통지가 기간이 지나서 도달을 했다. 즉 연착을 했다. 그런데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하라. 단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예요? 예?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착 통지하거나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거나. 그러니까 미리 지연 통지 발송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3.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본다. 아하, 사고에 의한 연착은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구나.
529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이것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을 잃는다. 요따구나 나오면 틀리겠죠. 530조 연착한 승낙, 청약자가 뭐로 볼 수 있다?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531조 격지 간의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32조 의사실현,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인정된 때 계약 성립. 33조 교차청약, 동일한 양청약이 교차된 경우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있을 때, 즉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 534조 승낙은 청약과 내용이 똑같아야 돼. 따라서 조건을 가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에? 안 넘기셔도 돼. 여기서 끝이에요. 535조는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에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3번에 2번이 교차 청약이 한 계약 성립이고요. 3번이 534조.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대요. 좀 전에 조건을 붙여서 승낙하면 뭐라 그랬어요?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그랬으니까 최초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에요. 조문이죠, 이것도. 4번은 청약을 받은 사람 회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승낙 의무는 당연히 없고 뭐도 없다. 회답 의무도 없다. 그러니까 청약자가 승낙자한테 언제까지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어. 이걸 수령한 사람은 뭐라 그러면 된다 했어요? 개무시. 이거 수령한 사람은 뭐 하면 된다고요? 개무시. 개무시. 뭐요? 그리고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일정 기간 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개무시하면 된다. 이렇게. 그냥 무시도 아니고 개무시하면 돼. 4번이 틀렸죠. 4번에 1번. 자, 청약과 승낙과 관련해서 청약은 특정인에게 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도 있죠. 청약의 상대방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자판기 설치. 예? 자동 판매기 설치도 청약입니다. 예. 음료수 사드세요라는 청약이에요. 자동화된 의사표시면서 청약입니다. 반면에 승낙은 누구한테 꼭 해야 된다 그랬어요? 특정한 청약자에게.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1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을 했죠? 효력 있다. 있다. 2. 승낙은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떠도는 내용들 중에 소리 약간 버럭버럭 지른 것들이 다 주옥 같은 기출지문입니다.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 다른 표현으로 잘 안 해. 기출 나온 지문대로. 그래야 익숙해지니까. 3번 청약을 발신한 후, 이거 옛날 문제에 행위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돼 있죠. 지금은 조문이 뭘로 바뀌었어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건 옛날 기출 문제라서. 청약을 발신, 이건 조문 계약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법 111조 2항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그거죠. 그러니까 청약을 발신한 후에 청약자가, 아이고 상대방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네 이건 또. 자 보세요. 갑이요. 을에게요. 청약을 했어요. 얘가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니라 얘가 행위 능력 상실 제한 능력자가 됐어. 성년자였는데 느닷없이 미성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에? 아니죠. 성년 후견이 게시되거나 한정 후견이 게시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달을 했어요. 수령 능력의 문제죠. 얘가 제한 능력자야. 그럼 갑은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갑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112조 수령 능력의 문제.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으니까 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았으니까 청약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청약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X. 4번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을이 대금을 낮추어. 대금을 낮추어가 뭐예요? 변경승낙. 그렇죠? 이게 뭐다? 새청약. 계약 성립해야 안 해요?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갑이 다시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을의 주택, 그의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 자, 갑이 을에게 팔겠다. 대금은 정하지 않고 팔겠다.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청약이에요, 아니에요? 왜?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대금을 확정하지 않았으니까 청약이 아니고, 그럼 이건 뭐예요? 오케이,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을이 장족의 발전을 하셨습니다. 네, 야, 뿌듯합니다. 네, 뿌듯합니다. 예. 서서히 답이 맞고 있어요. 예, 대답이. 청약의 유인입니다. 그리고 을이 의사를 이게 청약이죠. 1억에 사겠다. 이것만으로는 계약 성립하지? 않겠죠. 갑이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5번 보세요. 아, 여러분들 무시하는 문제 나왔어요. 예.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있지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없지요? 청약과 승낙은 각각 발송시 효력 생긴다. 뭔 개소리? 둘 다 언제? 도달시. 둘 다 언제? 그랬더니 어떤 말, 승낙은 발송시 성립하잖아요. 그거는 격자 사이에서만 예외적으로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청약, 승낙 모두 다 도달한 때. 여러분은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죠, 이거? 4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529조 아까 상당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다. 조문 그대로. 그 다음에 연착한 승낙 530조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6번에 1번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민법 총칙에서 봤던 거 목적의 확정성. 그렇죠?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더라. 2번 계무시 또 나왔네요.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아이고 이것도 여러 번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청약은 도달한 때고 승낙이 발송시잖아요. 답은 3번. 4번 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이 도착 연착했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3번 보증금 수수는 계약의 성립요건 아니다. 아니지요. 임대차 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그렇죠? 보증금 수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의 요건이 아니다. 틀린 거 3번이죠. 그 다음에 7번은요. 이건 판례예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와 관련된 건데 자 일단 보세요. 이것도 몇 가지 판례를 좀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먼저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번. 자, 을이요. 병과 계약을 해요. 을이 병과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는 갑의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계약을 하는 즉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요. 계약서에 써있는 명의인이 다르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판례예요. 계약을 하는 행위자와 명의인이 다를 때 누가 계약 당사자냐부터 정해야 돼요. 왜? 계약 당사자가 만약에 얘라면 행위자라면 얘는 갑의 이름을 도용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계약 당사자가 얘라면 요 놈은 갑의 대리인이고 요 놈한테 대리권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행위자냐 명의인이냐를 먼저 정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판례가 이렇게 정한다 그랬어요. 행위자와 상대방의 요 둘의 의사가 일치한 대로 이게 자연적 해석이잖아요. 일치하면 일치한 대로. 반면에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자,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다 법률행위 해석이죠.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 뭘 해석하는 거랬어요? 의사표시. 그럼 결국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를 확정하는 것은 무슨 해석의 문제다?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되겠죠. 1번. 동그라미 1번.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서 갑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 나왔어요. 의사 일치. 그럼 일치한 대로 누가 계약 당사자다? 갑하고 병. 그렇죠? 일치한 대로. 3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갑이요. 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요. 얘가 병소의 물건을 경락받아요. 첫째, 요놈의 이름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갑을 사이에는 뭐가 성립한다? 명의 신탁. 두 번째로 누가 매수인이다? 요놈이 매수인이다. 이런 걸 무슨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요.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목적물 소유자는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어요. 선이. 이렇게 계약 명의 신탁에서 선이라면 을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죠. 을이 완전한 소유자. 그래서 자금 제공자와 경락 명인이 다를 때 누가 경락인이다? 명인이 경락인이다. 거기 3번.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자기 명의로 낙찰받았을 때 매수인은 을이다. 4번은 금융실명제 하에서 은행 가가지고 실명 확인한 자가 예금명의자. 그 사람이 예금자, 예금채권자. 그러니까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하여 은행과 을의 실명 확인을 거쳐 을명의 예금계약을 체결했다. 을의 실명을 확인을 거쳤으니까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을이다. 설령 금융기관이 이 자금 출처자가 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이다. 금융 실명제 하에서. 그 다음에 5번은 갑이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자 5번 보세요. 갑이 대출 한도를 피하기 위해서 을이 병하고 돈을 빌렸다. 이거 원칙적으로 얘가 채무자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사정을 금융기관이 뭘 했다? 양해란 말로 하면 허위 표시로 무효다 이거. 따라서 얘는 채무자가 아니다 을은. 그렇게. 그래서 5번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양해가 눈에 빡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계약 성립 관련된 조문 잘 보시고 이거 지금 몇 개가 나왔는지 몰라요. 이거. 거기다가 계약 당사자 확정 관련된 판에 이건 법률행 해석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만 따로 몇 가지 판에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제 성립 이후의 문제,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책임, 동시한명권, 위험부담 재산, 이렇게 효력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건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